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남가주에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지진 경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용 부담이 커지자 미용실, 식당, 배당원들에게 팁을 생략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캠퍼스 건물이 피해를 입고 보안 요원이 부상당하자 13명의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학 처분했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은 개설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향배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 유권자 절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유죄 판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 의원 등과 함께한 비공개석상에서 뚜렷한 인지력 저하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됐습니다. 백악관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4월 무역수지 적자가 746억 달러로 전월 대비 60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적자 폭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 커졌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등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9월 인하설이 제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러시아 수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난민촌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 최소 39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학교가 하마스 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동해의 가스전을 두고 논란과 의문이 쌓이면서 한국 정부와 액트지오 고문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과 함께 한국의 가요,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대형 풍선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각각 2골을 터뜨리는 등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즌 15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피츠버그에 6대10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어제처럼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사우스 파사다나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LA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이게 뭔 일이야 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리고 이틀 뒤에 역시 사우스 파사다나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요일날 발생했던 지진의 여진으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포트 비치,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남가주에 지진이 잇따르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지진 경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했는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가주에서 업그레이드된 지진 알림 서비스는 규모가 큰 지진인 메가퀘이크에 대한 얼러트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가주민들은 지진을 느끼기 전에 더 신속하게 지진의 규모, 발생 지점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샌 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이 LA 카운티를 향해 닿아가고 있다면 이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뤄진 업그레이드는 쓰나미의 위협을 받는 퍼시픽 노스웨스트와 가주 북쪽 해안가에도 적용됩니다. 연방 지질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이뤄진 업그레이드로 인해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시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이를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진 얼러트를 받게 되는 가주민들은 더 이상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뒤 대처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지진을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당시 지진의 실제 규모는 9.1이었는데 초반 관측은 7.9로 관측되면서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 동쪽 해안가에 쓰나미까지 발생하게 만든 해당 지진으로 인해 18,000여 명의 일본 주민이 사망했으며 결국 초반에 관측 규모가 잘못 측정되면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빗나간 관측으로 쓰나미의 규모를 예측하는데도 오류가 생겼습니다. 쓰나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GPS를 통해 지진을 관측하는 방식은 기존의 세로미터를 이용해 지진을 관측하는 방식과는 달리 신속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측소 측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지진 얼러트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지진 얼러트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 비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미용실, 식당 종업원, 또 배달원들에게 팁을 생략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팁을 주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팁은 옵션이라는 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 발표된 뱅크레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미용실이나 sit-down 레스토랑의 식당 종업원, 음식 배달원에게 항상 팁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8%포인트 줄었습니다. 택시와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사에게 반드시 팁을 준다고 답한 주민의 수도 7%포인트가 줄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은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인데 지금 소비자 심리는 더 움츠러들었음을 반영합니다. 2021년 당시 소비자 4분의 3이 항상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줬다고 답했지만 이제는 식당 종업원에게 항상 팁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는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미용사에게 팁을 준다고 답한 사람들의 수는 55%에 불과했습니다. 음식 딜리버리 운전자에게 팁을 준다고 답한 사람들은 51%,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에 대해서 팁을 준다는 사람들은 41%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이후 생필품을 비롯해 모든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제 팁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임금 인상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인상으로 여윳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늘어나면서 팁을 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 비용이나 각종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서비스 비용에 팁까지 얹어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팁플레이션 피로감으로 팁을 줄이는 경향도 늘어납니다. 계산서에 미리 팁 액수를 설정해 놓은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일정 액수의 팁을 주는 것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 감정이 거슬리면서 오히려 팁에 인색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문가들은 팁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수치감이 줄어들수록 팁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해서 캠퍼스 건물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경관이 부상을 입자 시위에 참여했던 13명의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컬 소식 보도국이 보도합니다. 5일 아침 스탠포드 대학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해 캠퍼스 건물이 벤달리즘 피해를 입고 치안 경관이 부상을 입게 되면서 시위에 참여한 13명의 재학생들이 체포되며 즉각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시위대는 메인 쿼드에서 시위를 시작했으며 오전 7시 30분경 시위대가 불어났습니다. 시위대는 한때 총장실도 점거했습니다. 오전 8시 스탠포드 대학 경찰과 산타클라라 쉐리프 경관들이 진압을 벌이면서 시위대는 해산됐고 13명의 재학생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학생들에게는 즉시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체포된 학생 중 졸업반 학생들이 포함돼 있을 경우 오는 14일로 다가온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5일에 발생한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치안당국과 협력해 시위 참여 학생들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번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측이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위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쉐리프 경관들이 폭동 진압용 헬멧들과 기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생 시위대를 몽둥이로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밤 USC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센터인 차바드 하우스가 벤달리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4일 밤 10시경에 발생했으며
벤달리즘 용의자들이 유대인 학생센터의 유리를 부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들은 2명의 남성으로 이들은 유리를 발로 찬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차바드 하우스에는 랍비와 어린 자녀 6명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들은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도 남가주죠. 어제와 비슷한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이른 아침 현재 하늘 안개와 구름으로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출근 시간 이후부터는 점차 거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그리고 사막 지역은 이상고온 현상 계속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점차 흐린 날씨에 낮 기온도 다시 평년 기온으로 향해 낮아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1도, 해안 지역 68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점차 흐려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4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이민자 유입이 없다면 수년 내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의료비, 높은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은퇴에 대한 두려움 등 현재 미국이 직면한 재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성인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출산율 감소는 남가주와 같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보도하고 이민자 유입이 중단되거나 출산율 반등이 없다면 수년 내 캘리포니아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남가주 지역 출산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이후 LA 카운티 출산율은 22%, 오렌지 카운티는 1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신문은 출산율 반등 없이도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약 2080년까지 인구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폐쇄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면 2040년 중반부터는 캘리포니아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700만 재외국민 권익을 위해서 출범한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5일자로 개설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성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재외 한인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또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청장은 변경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날 답변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족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외국민 2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 노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 병역 관련 인식의 장벽이 높다는 핑계로 홍보만을 강조한 것이어서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재외동포청의 정책 순위에서 사실상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30대 딸을 총격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경찰국에 따르면 채플힐 경관들이 지난 월요일이었던 3일 오후 2시 20분
이 채플뷰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유닛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과 여성 모두 한인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부녀 관계였으며 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살인 후 자살 사건이라며 아버지 최 씨가 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역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 총격에 사망한 한인 양용 씨 유가족이 양 씨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양용 씨의 부친 양민 씨는 어제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여러분들과 시민집회 참석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만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개선 노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내 대표적인 사고 다발 지역으로 차량 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한 교차로로 지적되어 왔던 올림픽과 놀만디 에비뉴 좌회전 신호등 시스템이 설치된 가운데 이는 LA시가 커뮤니티 안전 문제 대처에 LA 시정부가 너무 늦게 대처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LA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LA타임즈는 놀만디와 올림픽 좌회전 신호등 설치 문제를 다루면서 LA 시정부가 이 교차로가 위험 지역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인명사고가 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려 했고 그 조치로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게 했지만 이마저도 4년 반이나 걸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정부는 이 인명사고로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주며 비용 면에서도 큰 손실을 봤다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 교차로는 2020년 엄마 손을 잡고 나비초등학교로 등교하던 알레사 파히르도라는 이름의 4살 아이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이었던 2013년에도 LA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의 교통안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평가가 됐고 그 결과 LA 통합교육구 산하 1000곳 이상의 학교들 가운데 개선 필요 시급성이 가장 시급한 나비초등학교 13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이곳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무려 4년 반이나 걸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려 했던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잡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계획된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뉴욕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15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가게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대중교통을 유지 보수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6월 30일부터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을 강행해 왔지만 뉴욕시 안팎에서는 예고된 일정의 통행료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인근 뉴저지주에서 통행료 징수 계획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주민들 역시 징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컬 주지사가 어제 통행료 징수 계획 무기한 보류를 선언하면서 뉴욕시의 통행료 징수 계획은 앞으로 시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매년 10월을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는 동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연하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실과 캐나다 상원은 마틴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연하 마틴, 한국 이름은 김연아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랑 이름이 똑같죠. 이 동의안은 상원은 캐나다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한 공헌, 캐나다와 한국의 뿌리 깊은 우정과 양국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유산과 문화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매년 10월을 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10월을 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한 것에 뒤이어 연방 상원 차원에서 같은 달을 이렇게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정하기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틴 의원은 이번 동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인 사회는 캐나다의 다문화 모자이크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한인들은 기업가 정신, 문화적 공헌,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다양성, 포용성,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틴 의원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대표하는 한인 최초의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으로 2015년부터 보수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모기지 고금리와 재고 물량 감소 등으로 미 전국의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드맥의 집계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35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3.7%는 55세 이상의 시니어 공동대출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4년 집계 당시에 1.6%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비율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부모 세대의 도움 없이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2년 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사상 최저였던 2.6% 모기지 금리는 2년 사이 7%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20년 내 최고치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주 경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인 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 허브에 따르면 경제활동, 경제건강, 혁신 잠재력 등 28개 지표를 사용해 주 경제 순위를 매겼는데 워싱턴주가 가장 경제가 좋은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타, 매사추세츠, 텍사스, 캘리포니아가 상위 5위로 나타났습니다. 월렛 허브는 강력한 주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재정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위권에 위치한 주는 미시시피, 하와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루이지애나였습니다.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아서 탐험에 나섰다가 무려 수천만 년 전에 공룡 화석을 실제로 발견한 어린이들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6,700만 년 전 후기 백악기를 주름잡았던 육식공룡의 대명사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일명 티렉스라고도 하는 이 공룡의 화석을 등산 도중 발견한 미국 초등학생들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2022년 각각 7살과 10살이었던 피셔 형제와 그들의 9살 사촌 케이드는 방학을 맞아 화석 발굴지로 유명한 미국 노스코타고타주 유적지를 탐험하던 중 우연히 바위 틈에 튀어나온 커다란 뼈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들과 동행 중이던 피셔 형제의 아버지는 이 뼈 조각 사진을 덴버 박물관 직원인 친구에게 보냈고 박물관 연구진은 지난해 여름부터 첫 발견자인 아이들과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뼈 화석이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것이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박물관 측은 해당 화석을 완전히 발굴하는 데만 앞으로 1년이 더 소요될 예정이며 이달 중 화석 일부를 전시하는 특별전과 함께 세계의 발견을 이뤄낸 어린이 탐험가들의 다큐멘터리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며 치명적인 인체 감염 사례라고 확인 발표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조류 바이러스 감염 확인은 이번이 최초라면서도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로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WHO는 현재 이 바이러스가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멕시코시티 병원에서 사망한 59살의 남성이 가금류나 다른 동물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WHO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가족 진술에 따르면 이 남성은 4월 17일 발열, 호흡곤란,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른 병환으로 3주간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시작됐고 남성의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WHO는 집과 병원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중미 파나마에서 기후위기로 섬이 가라앉아 1,300여 명의 삶의 터전이 옮겨졌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YTN입니다. 파나마 북동부 카리브해에 있는 가르디 수구두부 섬. 남는 땅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도려낸 듯 바다에 떠 있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군화족 원주민 1,300여 명이 사는 이 섬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 해에 1mm씩 상승하던 해수면이 최근엔 3.5mm씩 올라와 부두를 없애고 거리와 집까지 덮쳤습니다. 결국 2050년까지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길 거란 전망이 나오자 파나마 정부는 섬 주민 전원을 본토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배를 타고 15분 거리, 16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택 단지입니다. 군화족 1,300여 명은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지만 앞으로 파나마에서만 3만여 명이 더 살던 곳을 탈출해야 할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외무장관이 바다에 들어가 기후 위기를 호소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500여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 한 곳인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외곽 큰손 비영리 단체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클라이밋 파워와 퓨처 포워드 USA 액션 등 2개 비영리 단체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개 주에서 향후 2달 동안 광고를 위해 5천만 달러를 추가 집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원을 위해 3,300만 달러의 광고비를 후원한 바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기후변화 심각성을 지적하고 클린 에너지를 비롯해 서민 약값 인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밖에도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원을 위한 외곽 단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질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 하나 조지아주 유권자 절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의 유죄 판결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조지아주 등록 유권자 1,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는 34개의 혐의에 모두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체 44%로 집계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96%는 판결에 동의했고 반면 공화당 지지층 86%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 의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4%가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더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3%, 그리고 지지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22%였습니다. 한편 오늘 대선이 치러질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를 얻어서 44%의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 의원 등과 함께 비공개석상에서 뚜렷한 인지력 저하 징후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인사, 행정부 관계자 등 45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진행한 인터뷰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에서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일예로 워싱턴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의회 요인들과 만났을 때 너무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통에 알아듣기 어려웠다라는 참석자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내용을 적은 노트에 의존해 대화를 이어갔고 중간에 제법 긴 시간 동안 말을 멈췄으며 가끔 듣고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오면 참모들에게 맡겼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여야 의원 20여 명과 인사할 때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바람에 회의 개시가 약 10분 동안 지연되기도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메카시 당시 의장은 지난번 만났을 때 논의했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하고 놀란 적이 있었다라고 메카시 전 의원은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이런 건강 관련 지적들에 대해서 백악관은 당파성과 정치적 동기가 반영된 주장이다 라며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입국자들에 대한 망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행 첫날에도 미국으로 향한 행렬이 계속 이어졌고 일부는 다시 멕시코로 되돌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불법 입국자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치를 시행한 첫날, 여전히 국경을 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철조망이 뜯겨진 곳을 찾아 위험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건너온 사람들은 국경을 눈앞에 두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경을 넘었어도 적법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임시거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불법 입국자의 망명 제한은 7일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가 2,500명이 넘으면 시행되고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중단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협력하겠다면서 멕시코 출신이 아닌 경우 멕시코를 거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망명 제한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Federal government that is able, willing to provide the resources needed to ensure that all human rights are being respected and protected in the southern border. And what this announcement is doing is actually effectively attacking asylum. 이번 조치가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입국 경로로 이들을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5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증가폭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5%대로 나타났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경제학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일자리 증가와 임금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견조하지만 생산자, 소비자 모두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취약점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이 늘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감원 수준은 여전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럽연합 등등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긴축 기조의 전환, 이른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연방준비제도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가 금리 인하에 첫 발을 뗐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작년부터 5%로 유지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캐나다가 금리를 내린 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봄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8%가 넘었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며 추가 인하의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캐나다에 앞서선 멕시코와 스위스, 스웨덴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선 처음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2022년에야 금리 인상에 나선 걸 고려하면 무려 8년 만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과 12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I think the ECB wants to cut, but the economic reality is different, and therefore there will only be very limited room for maneuver for the ECB this year. 결국 본격적인 방향 전환, 피벗의 열쇠는 미국 연준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는 여전히 엇갈리는 경제 지표 속에 아직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4번째 시험 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귀환해 바다 착수, 즉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타쉽은 오전 7시 50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인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약 3분 후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순조롭게 분리됐고, 슈퍼 헤비에 분리된 스타쉽 우주선은 시속 26,225km 안팎으로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40분가량 지난 시점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서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해 폭발 없이 약 70분간의 여정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슈퍼 헤비도 우주선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착륙 연소에 성공하고 멕시코만에 연착륙해서 발사 후 약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첫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차례 실패 끝에 우주로 떠난 스타라이너가 비행에 최종 성공하면 지구와 국제 우주 정거장을 잇는 운송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비행사 2명이 탄 우주 캡슐이 로켓에 실려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스타라이너입니다. 발사 15분 뒤 스타라이너는 로켓 하단과 순조롭게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2차례나 기기 오작동 등으로 직전에 발사가 취소됐다 비로소 성공한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발사와 궤도 진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최종 성공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우리 시각으로 7일 새벽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합니다. 도킹에 성공하면 우주 비행사들은 8일간 우주정거장에 머문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에 탄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 2명은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의 베테랑들입니다. 앞서 발사 실패를 겪은 만큼 세 번째 시도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And we all know that when the going gets tough, and it often does, the tough get going. And you have. And Sonny and I are honored to share this dream of spaceflight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스타라이너의 이번 시험 비행은 지난 2022년 5월 무인 비행에 성공한 뒤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인 비행에 최종 성공하면 나사는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운송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보잉과 경쟁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은 이미 4년 전 유인 발사에 성공해 나사의 운송 업무를 9차례 수행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스타라이너의 발사 영상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방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역시 서방을 겨냥할 무기를 다른 나라에 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른 나라 언론과 좀처럼 만나지 않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 세계 통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비우호국으로 분류되는 서방 언론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러시아 혐오적인 태도를 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점을 높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여러 협력 분야에서 문제를 만들어 애석하다는 말로 최근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미국 등이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한 걸 놓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방을 타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친러 국가에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핵 원칙을 거론하며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군함이 군사훈련을 위해 미국 턱밑인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다는 AP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이 주목할 만하긴 해도 우려할 일은 아니라며 러시아가 해군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NBA 이제 파이널이 시작이 됩니다. NBA 파이널은 댈러스 매버릭스와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간의 경기로 압축돼 있죠. 오늘 경기는 TV ABC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첫 경기는 보스턴 홈에서 펼쳐집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오늘 NBA 파이널 1차전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양 팀의 선수들 이미 일주일 정도 푹 쉬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새로운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많은 NBA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전과 2차전은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3차전과 4차전은 댈러스에서 그리고 5, 6, 7차전은 한 경기씩 나눠가면서 홈 경기를 번갈아가면서 홈구장을 번갈아가면서 치러지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인 오타니 선수가 괴물 신인으로 불리우는 피츠버그의 스킨스와 드디어 투타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삼진 후 큼지막한 홈런이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천재들의 첫 만남을 세계의 투타 대결로 소개했는데요. 첫 타석에선 스킨스가 무려 시속 163km 공을 뿌려 오타니는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오타니가 아니죠. 오타니는 3회 1루에 주자를 두고 스킨스의 시속 161km 직구를 통타해 가운데 담장을 까마득해 넘어가는 2점 아치를 그렸습니다. 타구 속도 시속 170km로 무려 126m를 날아갔습니다. 오타니는 홈런 포함 2안타로 활약하며 쾌조의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싱가포르에게 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죠.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이 한국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 9분에 오른발로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20분에는 주민규 선수가 헤더로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신고하며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쳤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에 손흥민존에서 멋진 오른발 슈팅으로 2골을 넣었고 이강인도 왼발로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배준호가 A매치 1호골, 황희찬도 골을 보태면서 한국 대표팀은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이기고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엔 프랑스의 유로 우승 트로피까지 안기겠다는 축구 왕제 음바페가 유로 대회를 코앞에 두고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전반 43분 동료를 향한 음바페 기가 막힌 크로스를 보실까요? 동료의 멋진 헤더골로 연결됩니다. 후반 25분 이번에도 음바페가 툭 패스를 건넸더니 중거리 원더골로 이어지네요. 도움 2개를 기록한 음바페, 이번엔 드디어 골 냄새를 맡을 시간. 후반 40분 넘어지면서도 깔끔한 마무리, 3대0 프랑스의 대승을 만들어냅니다. 유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음바페의 발끝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프랑스 축구 팬들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